야, 이 늙어빠진 여편네가 자리 안 비켜. 서울 지하철 2호선 새벽 첫 차의 싸늘한 공기를 찢는 거친 고함이었다. 강남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칸은 아직 한산했지만 그 목소리 하나가 모든 공간을 불쾌한 긴장감으로 채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딱 봐도 시비 걸 상을 한 사내였다. 그의 팔뚝에는 흉악한 용 문신이 시퍼렇게 꿈틀거리고 있었고 두 눈은 밤새 마신 술로 핏발이 선 채 역겹게 번들거렸다. 입에서는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그는 노약자석에 꽃솥이 앉아있는 한 노인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노약자석의 주인 신숙자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 이른 새벽 지하철에 몸을 싣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진 그녀의 고단한 일상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노골적인 위협은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저는 노약자라 여기에 앉은 겁니다. 나이도 있고 짐도 무거워서. 숙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그 속에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조용한 고집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커다란 보냉 가방은 수십 년간 외동딸의 집에 신선한 반찬을 날라다 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의 상징이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담근 나물과 갓 끓인 국을 딸과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녀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 하나가 매주 할머니를 이 새벽 지하철에 오르게 했다. 그 마음은 삶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야 어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이 할망구가. 사내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조롱 섞인 말투에 주변의 몇몇 승객들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는 비겁한 회피만이 가득했다. 이 차가운 무관심이 사내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지하철 칸을 갈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내의 두툼한 손바닥이 숙자 할머니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력이었다. 날카로운 소리는 모든 승객의 고막을 때렸고 할머니는 그 충격에 무릎 위에 있던 보냉 가방을 놓치고 말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열렸고 그 안에 있던 반찬통들이 사방으로 뒹굴었다. 붉은 김치 국물과 정갈하게 담겼던 나물 반찬들이 차가운 지하철 바닥을 더럽혔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역한 알코올 냄새와 뒤섞여 불쾌하게 퍼져나갔다. 숙자 할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가난했지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않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도 금지옥엽 키운 딸에게도 매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사내에게 그것도 여러 사람의 시선 아래에서 뺨을 맞다니. 뺨은 순식간에 불이 붙은 듯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맴돌았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나물 조각을 집어 올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애써 담근 반찬들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자신의 존엄성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더 아팠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려 깊게 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지하철 칸의 모든 승객은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누군가는 애써 잠든 척 눈을 감았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만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떨고 있는 노인의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폭력보다 더 잔인한 무기였다. 그것은 폭력을 용인하는 암묵적인 동의였고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비겁한 방관이었다. 할머니의 마음은 뺨의 통증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상처로 더욱 시리고 아팠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 나이에 모르는 이에게 이런 치욕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사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내렸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숙자 할머니를 힐끔거렸다. 그 시선 속에는 뒤늦은 연민이 있었지만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숙자 할머니는 터벅터벅 열차에서 내렸다. 망가진 반찬 가방을 든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깨진 반찬통 틈으로 김치 국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녀의 낡은 외투 자락을 적셨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가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팠기 때문이다. 그날 서울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가웠고 한 노인의 무너진 존엄성은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 흩어진 반찬 조각들처럼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다. 아무도 그 피보다 붉은 상처를 닦아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신숙자 할머니는 딸 강민이의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왼쪽 뺨에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가끔씩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선명한 손자국이 눈에 띄었지만 할머니는 애써 파운데이션을 덧바르며 감추려 했다. 딸과 사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 불쾌하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썩은 반찬처럼 내다버리고 싶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딸 미니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디 부딪히셨어요? 숙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아무렇지 않게 둘러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엌 찬장문에 살짝 부딪혔을 뿐이야. 늙으니까 자꾸 실수를 하네 허허.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딸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외손녀 강유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 최정계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에서 복무 중인 그녀였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유진은 전투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단단한 어깨와 곧게 편 허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평범한 30대 여성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 우리 손녀딸 웬일이야, 휴가 나왔니? 숙자 할머니는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손녀를 맞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시선은 할머니의 왼쪽 뺨에 꽂혔다. 707 특임단에서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유진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균열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 뺨에 미세한 붓기,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은 손가락 5개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자국, 평소와 다르게 위축된 어깨와 슬픔이 서린 눈빛, 그리고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뺨을 손으로 가리려는 아주 찰나의 움직임까지. 이런 상처는 찬장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위장과 기만, 그리고 폭력의 흔적을 분석해온 강유진 대령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얼굴 왜 이러십니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칼날 같은 예리함이 섞여 있었다. 707 특임단의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작은 부상 원인까지 파악해야 했던 그녀의 직업적 냉철함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날카로움이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숙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손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아니야, 유진아. 그냥 실수로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유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시야는 상처의 형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다. 이건 가격의 흔적입니다. 손바닥으로 강하게 맞은 상처입니다. 각도나 크기를 보면 성인 남성의 오른손입니다. 상당한 힘으로 가격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그랬습니까? 결국 숙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새벽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문신을 한 남자가 시비를 걸었고 자리를 비키지 않자 뺨을 때렸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유진 대령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은 그녀였지만 꽉 쥔 주먹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서 뭐 하겠니? 네, 엄마 아빠 걱정만 시키고. 안 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가시죠. 그녀는 할머니를 부축해 곧장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무관심과 나태함이었다. 야간 근무에 지친 젊은 경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하며 사건 경위를 들었다. 할머님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이랑 시비 붙은 걸로 CCTV 확인하고 용의자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대 CCTV도 사각지대가 많고 인상착의만 가지고는 서울에서 사람 찾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는데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경찰의 목소리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 대신 귀찮은 일이 하나 늘었다는 짜증만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숙자 할머니의 상처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숙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훔쳤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전방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 적진의 침투에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의 시스템은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한 노인의 뺨에 새겨진 치욕의 상처조차 닦아줄 의지가 없었다. 그 순간 강유진 대령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철보다 차갑고 얼음보다 날카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하겠다.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시스템이 되겠다. 7관일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 구축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국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짓밟힌 존엄성을 위해 휘둘러져야만 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룸미러에 비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유진은 소리 없는 맹세를 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선서가 아니었다. 짐승의 영역에 들어선 사냥꾼의 피냄새 나는 맹세였다. 그날 밤 강유진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시내에 있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군인 신분으로 비상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둔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군용 등급의 보안으로 개조된 컴퓨터 시스템이 전부였다. 그녀의 사적인 요새이자 작전 지휘소였다. 오피스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경찰서에서 들었던 무성의한 목소리와 체념한 채 눈물을 삼키던 할머니의 얼굴이 교차했다.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다. 지금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목표를 앞둔 사냥개의 얼음 같은 집중력이었다. 그녀는 이 일을 개인적인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작전이었다. 비대칭 전력에 의해 무너진 정의를 복구하는 특수임무. 목표는 적의 신원 확보, 약점 분석, 그리고 완벽한 무력화였다. 유진은 컴퓨터를 켜고 몇 단계의 암호화된 보안 절차를 거쳐 보안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익명화된 코드네임이 떠올랐다. 고스트 707. 전역 후에도 끈끈한 유대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707 특임단 출신들의 비공식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들어 있었다. 금융, IT, 법조, 언론, 심지어 어둠의 세계에까지. 그들은 서로를 전우라고 불렀고 전우의 부름에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첫 번째 통신 상대는 하데스 하데라는 코드네임이었다. 707 복무 시절 최고의 통신 및 정보 분석가였던 박준서. 그는 전역 후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설립해 지금은 국정원이나 군의 사이버 사령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디지털 세계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유진 하데스 듣고 있나?
짧은 침묵 후 암호화된 음성 변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데스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대령님. 좌표를 부르시면 됩니다. 전역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준서는 여전히 유진을 대령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에 대한 존칭이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진, 새로운 표적 식별 임무다. 오늘 새벽 5시 40분경 지하철 2호선 강남 방면 열차. 네 번째, 칸. 용의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 키는 180cm, 전후 다부진 체격, 양팔에 용문신. 술에 취해 있었고 폭력성이 강함. 이 시간대 해당 노선을 통과하는 모든 공공 및 사설 CCTV 영상을 확보해라. 지하철역 내부 주변 거리 상가 차량 블랙박스까지 전부. 안면 인식 프로그램 최대치로 돌리고 동일 인상착의 전 과자 기록과 대조해. 디지털 세상에 찍힌 그의 모든 발자국을 찾아내. 하데스, 알겠습니다. 필터링 조건이 너무 광범위하지만 밤새 끝내겠습니다. 추가 정보는 없습니까? 유진 없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다. 하데스, 충분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신이 끊겼다.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코드네임을 호출했다. 오라클, 특임단 시절 대테러 작전 기획 및 협상 전문가였던 김민혁이었다. 그는 놀라운 통찰력과 정보 수집 능력으로 적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전역 후 그는 기업 분쟁 해결 및 리스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정보망은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유진 오라클, 상황 파악 중인가? 오라클 하데스가 이미 데이터 마이닝을 시작했더군요. 무슨 일이신지 짐작은 갑니다만 대령님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준서와 달리 차분하고 지적이었다. 유진 표적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하데스가 디지털 흔적을 쫓는 동안 자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근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특히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갈취나 폭행을 일삼는 놈들. 오늘 새벽 내 할머니를 폭행한 놈이 그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팔에 용 문신을 한 40줄 넘은 조폭. 이 정도면 충분한 단서가 될 거다. 그놈의 이름 소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줄이 누구인지 알아내. 오라클, 알겠습니다. 제 정보원들이 밤새 쉬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대령님의 할머님을 건드렸다는 건 그놈들이 서울 땅에 발붙일 자격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작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지니까 단순한 보복입니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유진 아니, 보복이 아니다. 이건 해체다.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까지 그놈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분해해서 다시는 그 어떤 형태로도 재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다. 오라클, 접수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통신이 종료되었다. 유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둠 속에서 은밀한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그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강유진 대령이 있었다. 그녀는 거미줄에 걸릴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법의 심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스트 707의 심판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유진의 오피스텔은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의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 앞의 모니터 3개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데스가 보내온 실시간 분석 자료들이었다. 서울시의 공공 CCTV 네트워크는 물론 민간 기업과 개인 소유의 보안 카메라까지 그의 AI는 도시의 모든 눈을 해킹하여 단 하나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동이 완전히 텄을 때 하데스로부터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데스 표적 식별 완료. 신원 특정. 유진의 메인 모니터에 한 남자의 증명사진과 상세 프로필이 떴다. 이름 마동철 만 52살. 폭력 전과 연례범.
특수상해 갈취 협박 등 현재 조직폭력 집단 흑사파의 두목. 사진 속 남자는 할머니를 폭행한 그놈이 틀림없었다. 하데스의 AI는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던 그의 모습을 포착했고 그 영상을 경찰의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15분 만에 신원을 특정해낸 것이었다. 프로필 아래에는 그의 거주지 주로 사용하는 차량 번호 그리고 알려진 활동 방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마동철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짐승의 눈, 법이나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온 자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의 프로필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수많은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처벌은 번번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교묘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오라클로부터 통신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심각했다. 오라클 대령님, 마동철에 대한 정보 저도 확보했습니다. 하데스가 찾은 것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라클 마동철과 그가 이끄는 흑사파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목줄에 묶인 채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사냥개들입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주인이 누구지? 태하건설. 유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하건설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30위권의 거대 기업이었다. 아파트 브랜드 태하팰리스로 유명했고 언론에서는 언제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 회장 최진태는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오라클 태하건설은 지난 10년간 재개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많은 알박기나 시위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마동철과 흑사파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시위대를 폭행하고 때로는 의문의 화재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태하건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동철은 언제나 꼴이었고 꼬리는 잘려도 도마뱀은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마동철이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고용할 수 있는 거대 자본 태하건설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할머니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거대 건설사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칠순 노인이 왜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까? 유진은 본능적으로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유진의 사고는 빠르게 전환되었다. 마동철은 더 이상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에 만족하며 으르렁대는 사냥개일 뿐. 진짜 적은 그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 바로 태하건설의 회장 최진태였다. 작전의 규모가 수정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길거리 양아치 한 명을 응징하는 소규모 작전이 아니었다. 재계의 거물을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다시 통신을 연결했다. 유진 하데스 마동철에 대한 모든 분석을 중단한다. 지금부터 새로운 타겟이다. 태하건설 그리고 회장 최진태. 지난 30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쳐. 세무자료 내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주가, 조작 의혹 정관계 로비 자료까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그의 모든 원죄를 긁어모아 하데스, 상당한 방화벽이 예상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신들의 전쟁터에 온 것을 환영하는군요. 유진 오라클, 태하건설이 연루된 모든 더러운 거래를 목록으로 만들어 마동철과 최진태를 연결하는 목줄의 실체를 찾아내 자금의 흐름 명령 전달 체계, 그들의 공생 관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오라클 대령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괴물의 심장을 노리시겠다는 거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통신이 끝난 후 유진은 화면에 떠있는 마동철의 사진을 닫았다. 그리고 태하건설의 로고와 함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진태 회장의 공식 프로필 사진을 화면 가득 띄웠다. 적의 얼굴이 바뀌었다. 더 교활하고 더 강력하며
사회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악마.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개가 아니라 사냥개의 주인을 직접 사냥할 시간이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태하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유진은 전공법을 택하지 않았다. 성벽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외부 방어선, 즉 법의 방패 역할을 하는 부패한 권력부터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오라클의 정보망은 하루 만에 핵심 인물을 특정해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격수사대의 윤상민 총경. 그는 지난 5년간 태하건설이 연루된 모든 폭력 및 비리 사건을 교묘하게 뭉개버린 장본인이었다. 마동철의 뒤를 봐주는 것은 물론 태하건설에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되려 협박하기까지 하는 최진태 회장의 충실한 문지기였다. 다음 단계는 문지기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데스는 윤상민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털었다. 그의 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 그가 접속했던 모든 웹사이트 기록까지. 그 결과 윤상민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다. 바로 탐욕이었다. 그는 수사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아내 명의로 차명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는 더 큰 한방을 터뜨려 모든 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탐욕은 가장 예측하기 쉬운 약점이지. 유진은 그의 프로필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윤상민의 탐욕을 이용해 그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게 만드는 것. 며칠 후 오라클의 팀원 중 한 명인 이 실장이 윤상민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이 실장은 707 출신의 베테랑으로 지금은 오라클의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기업 문제 해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해외 교포 자금을 운용하는 신생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술들이 오가는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이 실장은 윤상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총경님, 저희가 곧 경기도 외곽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어 정보가 공개되면 땅값이 최소 10배는 뛸 자리입니다. 이 실장은 하데스가 위조한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가짜 정부 개발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윤상민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보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 자금줄이 좀 껄끄러운 분들이라 사업 진행 중에 혹시 모를 행정적 혹은 민원적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 있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총경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핵심 필지를 아내분 명의로 원가의 10분의 1 가격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수십억을 버시는 겁니다. 수십억. 윤상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한 건이면 그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실장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부지 답사를 하는데 흑사파라는 양아치 놈들이 자꾸 얼쩡거리면서 회방을 놓더군요. 총경님께서 그놈들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 투자자분들이 더욱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이것이 유진의 진짜 노림수였다. 윤상민이 자신의 손으로 마동철을 치게 만드는 것. 사냥개가 주인을 지키는 문지기를 물어뜯게 만드는 그림이었다. 윤상민은 완전히 넘어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허허, 이 실장 사람 제대로 봤어. 흑사파 그놈들 내가 쥐고 있는 끈만 놓으면 하루아침에 작살낼 수 있어. 태하건설 최 회장도 나 없으면 사업하기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그 양반 뒤처리해준 게 얼만데. 걱정 붙들어매. 이 윤상민이가 당신 사업의 고속도로를 뚫어줄 테니 그가 짓거리는 모든 말, 그가 서류에 사인하는 모든 움직임은 룸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가 투자금 명목으로 이 실장에게 받은 돈 가방의 현금은 모두 일련 번호가 추적된 특수 지폐였다. 다음 날 아침, 윤상민이 숙취에서 깨어나기도 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그가 룸살롱에서 짓거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영상 그가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차명 계좌, 내역과 도박빚 증거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이 내부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대검찰청 특별감찰부와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되었다.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현직 총경이 조폭과 결탁하고 거대 기업의 비리를 비호하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었다. 경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윤상민은 그날 오후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긴급 체포되었다. 강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윤상민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TV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저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던 윤상민의 프로필 파일을 드래그하여 휴지통 아이콘으로 옮겼다. 삭제. 태하건설의 첫 번째 방패가 부서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경찰의 몰락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최진태 회장에게 보내는 강유진의 첫 번째 경고장이었다. 당신의 성벽은 안전하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성벽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러 가겠다고. 윤상민 총경의 몰락은 태하건설의 단단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이제 강유진의 다음 목표는 성벽 밖에서 으르렁대던 사냥개 마동철과 그의 흑사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접 사냥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굶주린 개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은 돈과 신뢰 조직폭력배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오라클의 정보망은 흑사파의 자금줄을 송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뜯어내는 보호세 불법 사채, 그리고 가장 큰 수입원인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이 정보는 즉시 하데스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밤 흑사파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서버는 유령의 공격을 받았다. 하데스는 단 1시간 만에 서버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 모든 것을 장악했다. 그는 먼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동결시키고 사이트 전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다. 그는 조직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행동대장 박철민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비밀리에 이체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마치 박철민이 수십억 원의 조직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 완벽한 조작이었다. 동시에 오라클의 정보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남의 여러 조폭들 사이에 교묘한 소문을 퍼뜨렸다. 윤상민 총경이 날아갔다던데 마동철이 꼬리 자르기 당하는 거 아니야? 태하건설 최 회장이 마동철이 늙어서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더라. 더 젊고 말 잘 듣는 새 인물을 찾고 있대. 요새 마동철이 돈이 궁해서 조직 자금에까지 손을 댄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 소문들은 흑사파의 2인자 불독이라 불리는 김기태의 귀에 정확히 흘러들어갔다. 김기태는 야심이 많고 잔인했지만 머리보다 주먹이 앞서는 다혈질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마동철의 그늘 아래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기태의 암호화된 메신저로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박철민의 가짜 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형님, 박철민 그 새끼가 우리 돈 빼돌리고 있습니다. 마동철 회장님도 한패인 것 같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뒤를 봐주던 경찰이 사라져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마동철에게 김기태는 이 증거를 들고 찾아갔다. 흑사파의 아지트인 강남의 한 룸살롱 사무실. 마동철은 김기태가 내민 자료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의심하고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 내부의 배신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철민이 이 개새끼 데려와. 마동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사무실로 끌려온 박철민은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분노에 눈이 먼 마동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마동철은 조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박철민을 야구방망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잔인한 숙청이었다. 하지만 이 폭력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 박철민을 따르던 조직원들은 부당한 폭력에 분노했고
다른 조직원들은 언제 자신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다. 마동철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김기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는 박철민의 복수를 명분으로, 그리고 태하건설이 새로운 리더를 원한다는 소문을 등에 업고 자신을 따르는 젊은 조직원들을 규합했다. 3일 후 새벽, 마동철이 혼자 머무는 오피스텔에 수십 명의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김기태가 일으킨 반란이었다. 어둠 속에서 칼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혈투가 벌어졌다. 수십 년간 피바다에서 살아남은 마동철은 맹수처럼 저항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부하 2명의 목숨을 끊고 왼쪽 팔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겨우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흑사파는 와해되었다. 두목을 잃은 조직은 김기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마동철에게 충성하는 남은 세력, 그리고 박철민의 복수를 외치는 세력으로 3분되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내전에 돌입했다. 강남밤의 세계를 주름잡던 강력한 범죄 조직은 하룻밤 사이에 이빨 빠진 늑대들의 무리로 전락했다. 강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오라클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오라클 보고드립니다. 목표 마동철은 현재 중상을 입고 잠적했습니다. 흑사파는 내부 분열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계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흑사파의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색 X 표시를 그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번의 물리적 접촉도 없이 그녀는 적의 군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태하건설의 2번째 방패 성벽 밖의 사냥개가 사라졌다. 이제 텅 빈 벌판에는 최진태 회장의 거대한 성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유진의 시선은 이제 그 성의 가장 높은 곳 주인의 목을 향하고 있었다. 외부의 방패와 사냥개를 모두 잃은 최진태 회장은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여우처럼 자신의 제국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는 윤상민과 마동철의 몰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적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미지의 공포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강유진은 적의 혼란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내 할머니였을까? 마동철의 폭행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평생을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와 거대 재벌 태하건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유진은 팀에게 새로운 임무를 하달했다. 최진태 회장의 과거, 그가 맨손으로 태하건설을 일구기 시작했던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특히 할머니 신숙자 혹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영철의 이름과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야 했다. 하데스는 디지털 세계의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는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폐쇄된 옛날 인터넷 게시판, 지금은 사라진 언론사의 마이크로필름 자료, 수십 년 된 법원의 디지털화된 서고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광활한 디지털 사막에서 먼지 한 톨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오라클은 현실 세계의 탐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태하건설의 초창기 멤버들 혹은 최진태에게 원한을 품고 은퇴한 옛 공무원이나 기자들을 찾아 나섰다. 디지털 기록에는 남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였다. 며칠간의 소모적인 탐색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하데스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데스 찾았습니다, 대령님.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입니다. 유진의 모니터에 20년 전의 낡은 법원 기록 하나가 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대진개발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였고 피고 명단에는 여러 명의 이름과 함께 신영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진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였다. 소송 내용은 서울 변두리의 한 임야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곳은 현재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태하건설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태하팰리스 로얄이 들어선 바로 그 자리였다. 거의 동시에 오라클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라클 대령님,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전직 시청 공무원과 접촉했습니다. 대진개발. 그 이름은 위장막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당시 30살의 젊은 야심가였던 최진태였습니다. 두 개의 정보가 합쳐지자 20년간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년 전 최진태는 대진개발이라는 용역 깡패와 다름없는 회사를 앞세워 할아버지의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했다. 그 땅은 신씨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다른 지주들은 최진태의 협박과 헐값 보상에 못 이겨 땅을 팔았지만 유진의 할아버지만은 끝까지 버텼다. 그는 조상의 묘가 있는 땅을 돈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최진태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마동철의 흑사파보다 더 악랄했던 용역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온갖 트집을 잡아 소송을 걸어 집안의 재산을 말려 죽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가구 공방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평생의 일터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본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시고 말았다. 가장 자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숙자 할머니는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최진태는 그렇게 빼앗은 땅 위에 자신의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첫 번째 테아 팰리스를 지어 올렸다. 한 가족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바벨탑이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유진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이른 새벽에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야만 했는지, 왜 평생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단하게 사셔야 했는지 알게 되었다. 최진태가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가족의 행복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송두리째 강탈했던 것이다. 할머니에 대한 폭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아건설이 그 땅의 새로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년 전에 불완전한 서류 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원본 서류나 혹은 단순히 최후의 증인을 겁박하기 위해 마동철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다. 할머니는 그저 운 나쁜 노인이 아니었다. 최진태의 원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마지막 증거였던 것이다. 유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불타버린 가구 공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있었다. 유진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슬픔이 뒤섞여 폭발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행 사건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사를 무참히 짓밟고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악마에 대한 한 세대를 뛰어넘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과거의 망령이 피 묻은 손으로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망령은 안식이 아닌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모든 정보는 차가운 사실의 나열일 뿐이었다. 강유진은 그 차가운 사실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할 살아있는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똑똑히 짊어져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복수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가족의 역사를 되찾는 성전세등잔이 될 수 있었다. 유진은 낡은 앨범을 들고 할머니 신숙자 여사가 머무는 딸의 집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모녀와 손녀 세 사람이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이 가구 공방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서 만든 가구들이 그렇게 튼튼하고 예뻤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손녀의 해맑은 질문에 숙자 할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 사진은 그녀가 수십 년간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잊고 싶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쏟아져 나올 것을 알기에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과거의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는구나. 할머니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사진 위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주름진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 땅,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영혼이었지. 마침내 숙자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한편의 서글픈 서사시였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유진은 데이터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시절의 풍경과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내 할아버지는 나무를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어. 그 양반이 만든 가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삐걱거리는 법이 없었지.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뱀 같은 눈을 한 젊은 놈이 나타났지. 그 놈이 바로 최진태였어. 할머니는 최진태라는 이름을 말하며 치를 떨었다.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굴었어. 좋은 값에 땅을 팔라고 팔기만 하면 우리 식구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고 했지. 하지만 네 할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어. 조상님들 묘가 있는 땅을 어떻게 돈과 바꾸냐고. 그러자 그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지.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밤낮 없이 험상궂은 사내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어린 딸 유진의 어머니 이 학교 가는 길을 막아서며 위협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소송장들이 날아왔고 그들은 평생 모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쏟아부어야 했다. 매일 밤이 전쟁이었어. 네 할아버지는 공방에서 숙식을 하며 땅을 지키려 했고 나는 혹시라도 그놈들이 집에 쳐들어올까봐 부엌칼을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단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었어.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에 놀라 창밖을 보니 공방이 내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그 공방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하게 흔들렸다. 유진은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내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어. 내가 겨우 말렸지. 그 양반은 자기 분신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 그리고 며칠을 알아눕더니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단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아니야. 그 양반은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유진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하데스와 오라클이 보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로 듣는 그날의 진실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고 뼈에 사무치는 한이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여보, 내가 저놈들한테 절대로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요. 언젠가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남겨놨으니 당신만은 꼭 살아남아서 우리 딸을 지켜주시오라고. 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증거요. 할머니 어떤 증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나도 그게 뭔지는 몰라. 그저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만 했어. 불타버린 공방 어딘가에 혹은 우리도 모르는 땅속 어딘가에 숨겨뒀을지도 모르지.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마다 혼자 삽을 들고 뒷산에 오르곤 했으니까 이야기가 끝났다. 거실에는 숙자 할머니의 낮은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조용히 할머니를 안아들였다. 차가웠던 군인의 결의는 이제 가족의 피눈물이 섞인 복수의 맹세로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무기.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최진태라는 악마의 심장을 꿰뚫을 유일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었다.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과거의 비극은 이제 미래의 심판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품고 있었다. 최진태 회장은 태아타워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와인잔이 도시의 불빛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다. 윤상민의 구속과 흑사파의 와해 소식은 그에게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 대신 불쾌한 벌레를 발견한 듯한 차가운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그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배우가 누군지 못 찾았다는 건가? 최진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하건설의 법무팀장과 전직 국정원 출신인 보안실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의 수법이 너무나 전문적입니다.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보안실장의 보고였다. 경쟁사인 서한그룹 지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저희가 따낸 강동구 재개발 사업권을 뺏으려는 속셈이겠지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최진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서한그룹 놈들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지 않아. 언론을 동원해서 시끄럽게 물어뜯는 게 그놈들 방식이지. 이건 달라. 이건 조용한 암살이야. 내 팔과 다리를 하나씩 소리 없이 잘라내고 있어.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포식자의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견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깊은 원한을 품은 누군가의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짓밟았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지만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최진태는 마침내 반격을 명령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역은 법과 언론을 통한 것이었다. 태하건설 법무팀은 최근 윤상민 마동철 사건과 태하건설을 연관짓는 추측성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사와 유튜버 수십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십억 원대의 소송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감히 우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는 법의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압박에 태하건설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두 번째 반격은 정보전을 통한 것이었다. 최진태는 보안실에 무제한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 업체와 해커들이 비밀리에 고용되었다. 태하건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관계와 경찰 내부의 정보원들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역으로 사냥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정보망이 서로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최진태는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마동철을 보냈던 진짜 이유를 떠올렸다. 20년 전 신영철의 땅을 빼앗는 과정에서 법무팀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 흠결을 덮기 위해 원본 서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을 유일한 사람 신숙자. 마동철의 어설픈 접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주먹이 아닌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신숙자, 그리고 그 딸과 손녀까지. 그 가족의 모든 것을 감시해. 24시간 눈도 떼지 마. 전화, 통화, 인터넷 기록, 만나는 사람까지 전부 보고해. 그들 뒤에 숨어있는 유령을 찾아내. 쥐새끼를 따라가면 쥐구멍을 찾을 수 있겠지. 그날 밤부터 신숙자 할머니와 딸 강민희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배치되었다. 태하건설 보안실 소속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감시팀이었다. 그들은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건물에 첨단 감청 장비와 고성능 망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유진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을 더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유진의 오피스텔, 하데스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데스 대령님, 적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님과 어머님 댁 주변에 전문 감시팀이 붙었습니다. 통신 감청 시도도 포착됩니다. 저희 쪽 방화벽이 막아내고는 있지만 상대도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유진의 모니터에는 하데스가 역해킹으로 확보한 감시팀의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자신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감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진태가 마침내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제 유진의 가장 소중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잘 됐군. 굴 속에 숨어있던 쥐새끼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희열에 가까웠다. 하데스, 지금부터 역추적 들어간다. 저놈들의 신상 가족관계 은행 계좌 모든 약점을 파악해. 둥지로 돌아가는 쥐들을 따라가면 왕을 만날 수 있겠지.
최진태는 강유진이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 유령이 사실은 덫을 먹이로 삼는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다. 최진태의 반격은 강유진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였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유진은 할머니 댁 주변을 감시하는 저들의 꼬리를 잡아 역으로 최진태의 목을 조일 계획을 세웠다. 하데스의 능력은 경이로웠다. 그는 단 반나절 만에 감시팀 전원의 신상을 털었다. 그들의 이름, 주소, 가족 관계는 물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 기록까지 유진의 모니터 위에 펼쳐졌다. 유진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감시팀의 막내 요원 하나가 잠적한 마동철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예전 흑사파의 말단 조직원이었던 정보원과 비밀리에 연락하는 통신망이었다. 바로 그 통신망을 통해 유진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굶주린 짐승에게 미끼를 던졌다. 현재 마동철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중상을 입은 채 돈 한 푼 없이 낡은 여관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태아건설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는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정보원을 통해 전달된 태아건설의 최대 라이벌인 서한그룹의 비서실에서 보낸 비밀 제안이었다. 마동철 사장, 태에게 버림받은 심정을 이해한다. 당신이 가진 최진태 회장의 비리 증거 자료를 넘겨준다면 현금 50억 원과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신분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50억 원, 그리고 도피. 절망에 빠진 마동철에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이 동아줄이라도 잡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최진태의 지시로 저질렀던 온갖 더러운 범죄의 증거들을 담아두었던 USB 하나를 품에 안았다. 그것은 그의 보험이었고 이제는 그의 목숨값이 될 터였다.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거래에 응하겠다. 거래 장소는 강남 퀘크스몰의 지하 3층 주차장이었다. 수백 대의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서울에서 가장 감시가 철저한 장소 중 하나. 유진이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다.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무대였다. 약속된 시간. 마동철은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약속된 사물함으로 다가가며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주차장의 모든 CCTV는 하데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여러 각도에서 HD 화질로 녹화되고 있었다. 한편 오라클은 두 군데의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다. 하나는 태아건설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서울 서부지검의 마약 조직 범죄 수사부였고 다른 하나는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의 탐사보도팀이었다. 제보 내용은 간결했다. 수배 중인 흑사파 두목 마동철이 지금 코엑스몰 지하 3층 A구역 7번 사물함 앞에서 재벌 비리 관련 증거를 거래하려 한다. 마동철이 사물함을 여는 순간이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물함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바로 그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수십 명의 형사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동철 꼼짝 마 살인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한다. 동시에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방송사 카메라의 줌 렌즈가 이 극적인 체포 장면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마동철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엎어졌다. 그의 품 안에서 최진태의 범죄 기록이 담긴 USB가 발견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마동철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특히 뉴스는 그가 모대 기업의 비리 증거를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려다 체포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태아건설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모 대기업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태아타워 회장실. 최진태는 뉴스 속보를 보며 와인잔을 든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버린 사냥개가 이제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가장 위협적인 증거물이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일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체포되는 마동철의 모습 너머 이제 공포에 떨고 있을 최진태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사냥개는 잡혔다. 이제 그 사냥개가 사냥꾼들을 자신의 주인에게로 안내할 차례였다. 최진태를 향한 대중의 의심과 검찰의 칼날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동철의 체포는 단순한 사건 보도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이었고 강유진과 그녀의 팀은 그 균열 속으로 여론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오라클은 이제 지휘관이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론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그가 익명으로 뿌린 정보의 씨앗들은 각기 다른 언론사의 토양 위에서 의혹의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 경제 전문지에는 태하건설이 주도한 재개발 지역마다 반복된 주민 협박 및 폭력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과거 흑사파와 같은 용역 깡패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위협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항상 T건설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았다. 한 유명 정치 블로거는 얼마 전 구속된 윤상민 총경과 태하건설 법무팀의 유착 관계를 폭로했다. 윤 총경이 태하건설이 연루된 사건들을 덮어주는 대가로 그의 아내가 태하건설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마동철의 체포 장면을 특종 보도했던 방송사는 마동철의 USB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방송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여 USB 안의 한 대기업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세 개의 기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의 관역 태하건설과 최진태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분노로 들끓었다. 난 최진태 게이트 더션 조폭 건설태야. 와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했다. 자수성가한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최진태의 신화는 탐욕스러운 악마의 민낯을 드러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하건설의 위기관리팀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지불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난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격이었다. 그들의 거만한 대응은 오히려 불타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엄청난 압박에 휩싸였다. 최진태 회장의 막강한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대로 사건을 덮었다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 뻔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대부분이 몸을 사리려 했지만 갓 부임한 젊은 특수부 부장검사가 강력하게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검사 인생을 건 승부처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 한방 최진태 회장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마동철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USB의 내용은 아직 분석 중이었다. 바로 그때 강유진은 망설이는 검찰의 등에 마지막 비수를 꽂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오라클을 통해 윤상민 총경이 룸살롱에서 최진태 회장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영상 원본을 확보했다. 이 영상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하데스는 이 영상 파일을 군용 등급으로 암호화하여 특수부 부장검사의 개인 보안 메일로 직접 전송했다.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정의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확인한 부장검사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신이 내린 무기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태하건설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1시간 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의 랜드마크인 태하타워 로비로 들이닥쳤다.
방송사 헬리콥터들이 상공을 맴돌며 이 역사적인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는 마치 거인의 성을 함락시키러 온 공성추처럼 보였다. 최진태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수사관들이 자신의 제국을 유린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부장검사가 직접 그의 앞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평생을 군림해온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과 함께 희미한 공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철옹성이 이름 모를 유령의 손에 의해 정문부터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론의 폭풍은 이제 법의 태풍이 되어 그의 심장을 향해 불어닥치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거대한 쇼와 같았다. 태아타워에서 나온 수백 개의 박스에는 회계 장부와 결제 서류가 가득했지만 최진태의 원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늙은 여우는 자신의 굴에 흔적을 남기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검찰은 강력한 정황 증거들로 최진태를 압박했지만 20년 전의 원조에, 즉 신영철의 땅을 강탈했던 바로 그 범죄를 입증할 물증이 없었다. 강유진은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진태를 무너뜨릴 마지막 무기는 검찰의 서고가 아닌 과거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할머니에게 남겼다는 그 증거,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유진은 다시 할머니의 기억에 의지했다.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마다 혼자 삽을 들고 뒷산에 오르곤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뒷산이라 불렀던 곳은 현재 태하 팰리스 로얄 아파트, 단지 옆에 조성된 아름다운 근린공원이 되어 있었다. 수만 평에 달하는 공원. 20년 전에 묻힌 손바닥만 한 물건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강유진에게 불가능이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작전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녀는 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하데스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 국방성의 기밀자료 보관소까지 해킹하여 20년 전 공원이 개발되기 이전의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그리고 옛날 지적도를 모두 확보했다. 유진은 그 자료들을 밤새 분석하며 할아버지가 표식으로 삼았을 만한 변하지 않는 지형 지물을 찾았다. 오라클은 군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장비를 비밀리에 구해왔다. 땅속 깊이 묻힌 물체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비였다. 작전은 달빛마저 숨어버린 늦은 밤에 시작되었다. 유진과 오라클의 팀원 한 명은 공원 관리인 복장으로 위장한 채 공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GPR 장비와 야전삽이 들려 있었다. 유진이 옛날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찾아낸 장소는 공원 한가운데에 기적처럼 살아남은 500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 앞이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나무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휴식처였다고 한다. 여기다. 유진의 나지막한 말에 팀원이 GPR 장비를 작동시켰다. 화면에 땅속의 단면이 녹색 파형으로 그려졌다. 그들은 느티나무의 거대한 뿌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탐색 범위를 넓혀갔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GPR 화면에 주변 지형과 다른 뚜렷한 이상 신호가 잡혔다. 땅속 약 1.5m 깊이의 금속이 아닌 단단한 물체가 묻혀 있다는 신호였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밤이슬의 차가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30분쯤 팠을까?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김치똑 항아리였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김치똑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기름 종이와 비닐로 수십 겹 꼼꼼하게 포장된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가 내용물이 썩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만들어둔 타임캡슐이었다. 꾸러미를 펼치자 그 안에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할아버지의 분노와 한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손으로 직접 그린 당시의 지적도 원본이었다.
컴퓨터로 그린 현대의 지적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사의 혼이 담긴 정교한 도면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원본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거기에는 최진태의 대진 개발이 처음 찾아온 날부터 용역들의 협박과 폭행, 그리고 의문의 화재가 발생한 날까지의 모든 일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다. 유진이 급하게 구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2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영철 씨,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지. 당신 목숨이 2개는 아니지 않소. 젊은 시절에 오만하고 잔인한 최진태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분노에 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이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단 한 평도 넘겨줄 수 없다. 유진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복수를 위한 성검 생젠이었다. 이제 최진태를 심판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이 낡은 테이프는 악마의 제국을 무너뜨릴 진홍옥이 될 터였다. 할아버지가 남긴 성검 생젠을 손에 쥔 강유진은 최후의 공격을 시작했다. 그것은 한 점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총공격이었다. 목표는 태하건설이라는 제국의 심장 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생명줄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작전은 3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여론을 통한 법적 심판의 강제였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 음성 파일을 하데스에게 넘겼다. 20년 전의 아날로그 음원은 하데스의 손을 거쳐 잡음이 완벽하게 제거된 서늘할 정도로 선명한 디지털 파일로 다시 태어났다. 유진은 이 파일을 검찰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정치권의 압력이나 내부 거래로 진실이 왜곡될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국민이 직접 심판의 배심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적 붕괴였다. 오라클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의도 증권가를 움직였다. 그는 태아건설의 근원적 리스크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태아건설의 모태가 된 핵심 자산이 사실상 강탈된 땅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곧 터져 나올 치명적인 증거의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에게 익명의 내부 정보라는 형태로 은밀하게 유포되었다. 세 번째는 사업 파트너들을 통한 고립 작전이었다. 오라클의 팀은 태하건설의 거액의 대출을 제공해준 주거래 은행단과 해외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파트너사들에게 접촉했다. 그들은 태하건설과 조폭 집단 흑사파의 유착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와 현재 검찰이 확보한 비자금 내역의 일부를 흘렸다. 태하건설과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각인시키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공격은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날 밤 9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와 함께 20년 전의 음성 파일이 전 국민의 안방에 울려 퍼졌다. 신영철 씨,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지. 당신 목숨이 2개는 아니지 않소. 젊은 최진태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는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자수성가한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가면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방송은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용과 음성 파일을 교차 편집하며 한 가족이 어떻게 거대 자본의 폭력 앞에 무참히 파괴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고발했다.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되었다. 여의도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 태하건설의 주가는 시작부터 하한가를 기록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물량을 공포에 질려 시장에 쏟아냈다.
리스크 보고서를 접한 그들은 태아건설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하루 만에 태아건설의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최진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의 제국이 모니터 속 파란색 숫자와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아건설에는 비보가 빗발쳤다. 주거래 은행은 긴급 여신 재심세 착수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인천대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프랑스의 건설사는 합작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태하건설이 참여 중인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태하 타워 회장실. 최진태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TV 화면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수십 개의 전화기가 동시에 불이 붙은 듯 울려댔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 없었다. 법무팀도 홍보팀도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태아건설의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심이나 승리감 대신 차가운 숙명과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최진태 제국의 벽돌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성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늙은 왕의 목에 할아버지가 남긴 칼을 꽂는 일뿐이었다.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최진태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지만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향한 의혹을 과거에 발목 잡힌 구시대의 잔재로 치부하고 자신은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가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무대로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택했다. 바로 20년 전 신영철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땅 위에서 열리는 태하 드림시티의 기공식이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강유진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최진태가 스스로 마련한 가장 화려한 처형대.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이 심판의 주인공은 강유진 자신이 아니었다. 바로 할머니 신숙자여야만 했다. 유진은 며칠에 걸쳐 할머니를 설득했다. 숙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내가 그 악마 같은 놈을 어떻게 다시 보니? 무서워서 싫다 싫어. 수십 년간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유진은 할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할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한을 바로 이 할머니의 손으로 풀어주셔야 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세요. 이제 우리한테는 이길 힘이 있어요. 유진의 간절한 눈빛과 일기장에 남은 남편의 처절한 기록 앞에서 숙자 할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공식 당일.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최진태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애써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연단에 섰다. 그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열겠다는 내용의 위선적인 연설을 뻔뻔하게 이어나갔다. 연설이 끝나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첫 삽을 뜨는 세리머니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더니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검은 상복과도 같은 옷을 입은 한 노파가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의 젊은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바로 신숙자와 강유진이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들에게 터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최진태는 연단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수십 년 전 자신의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를 부축해 연단 바로 앞 최진태의 눈앞에 섰다. 20년 만에 대면이었다. 숙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하데스가 원본을 고화질로 복원하여 크게 확대한 옛날 지적도였다.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행사장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진태 씨, 이 땅 기억하시오? 최진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여기는 내 남편의 피와 눈물이 묻힌 곳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간 바로 그 땅이란 말이요.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할머니의 울분 섞인 절규가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최진태의 뒤편에 있던 태아건설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던 거대한 LED 스크린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의 사진과 함께 음성 파일 재생을 나타내는 막대가 떠올랐다. 하데스가 행사장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다. 신영철 씨,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지. 당신 목숨이 2개는 아니지 않소? 20년 전 최진태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수천 명의 군중과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울려 퍼졌다. 화면에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불타버린 가구 공방의 사진과 할아버지의 비통한 표정이 자막처럼 흘러갔다. 그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최진태는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재계의 거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몰락하는 한낱 범죄자일 뿐이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유진은 흐느끼는 할머니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최진태의 비참한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차갑고 공허한 평온만이 감돌았다. 할아버지의 망령은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터였다. 최진태의 공개적인 몰락은 법의 심판을 위한 마지막 신호탄이었다. 검찰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기공식 참사는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여론의 무기가 되어주었다. 검찰은 최진태를 긴급 체포했고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태아건설의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앞다투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최진태의 범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제국 앞에서 충성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태는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급격하게 늙어버린 패배한 노인일 뿐이었다. 방청석 한편에는 신숙자 할머니가 손녀 강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녹음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마침내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최진태에게 살인교사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정의의 망치가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악마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피고인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시간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흐르는 법입니다. 이 판결이 힘의 논리 앞에 무참히 짓밟혔던 한 고결한 영혼에 대한 뒤늦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진태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장하는 순간 그는 방청석에 앉은 신숙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뒤늦은 공포와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숙자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유진은 할머니를 모시고 2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찾았다. 태하 드림시티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텅 빈 공사장에는 잡초만이 무성했다. 두 사람은 공사장을 가로질러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다.
숙자 할머니는 나무 아래에 작은 돗자리를 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온 막걸리 한 병과 마른 오징어 과일 몇 개를 차려놓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었다. 여보 봤수. 할머니는 막걸리를 잔에 가득 따라 나무 뿌리 근처에 뿌리며 마치 남편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우리가 이겼어. 당신 그렇게 보내고 내가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당신 한 다 풀렸지. 그러니 이제 다 잊고 편히 쉬어요. 우리 딸하고 손녀는 내가 하늘에 가는 날까지 꼭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말을 잇지 못한 할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과 슬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다.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마음껏 슬픔을 쏟아내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이번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녀는 법의 경계선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 때로는 악보다 더 지독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가 끝난 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법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오라클로부터 온 마지막 메시지였다. 오라클 대령님, 태아건설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임무도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유진은 조용히 파일을 삭제했다. 고스트 707은 이제 다시 어둠 속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울음을 그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쌀쌀한 바람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작은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때는 고통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고요한 평지로 돌아온 땅을 함께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한 가족의 밤이 끝나고 있었다. 화려한 승리의 축포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상처 입은 자들의 조용한 평화가 새벽의 여명처럼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비극을 삼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빠르게 흘러갔다. 태아건설의 이름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최진태라는 이름은 부패한 재벌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강유진이 쏘아 올린 작은 돌멩이는 세상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태아건설의 자산은 법원의 관리에 매각되었고 그 자금의 일부로 태아그룹 불법행위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되었다. 신숙자 할머니는 재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딸과 사위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편히 사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녀는 그 돈으로 아주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그리고 햇살 법률 상담소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다. 돈 없고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각종 사기와 폭력 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을 지원해주는 곳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고 오라클 김민혁이 자신의 회사 소속 변호사들을 보내 재단의 법률 자문을 돕고 있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는 숙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온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일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작지만 강한 등불이 되어 있었다. 한편 강유진 대령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 최전개 부대 707 특임단의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굉금이 울려 퍼지는 대테러 훈련장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냉철하게 부하들의 훈련을 지휘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모의 인질 구출 훈련이 끝난 후 한 젊은 부사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대령님, 이번 훈련에서 인질 한 명의 희생을 감수하면 테러리스트 전원을 오차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께서는 작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원 구출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진은 잠시 부사관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의 임무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함이다. 임무 완수라는 명분 아래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존재 이유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대답에 젊은 부사관은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올렸다. 지난 일 연간의 싸움은 강유진을 단순한 인간 병기에서 인간의 무게를 아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증인 협조를 대가로 감형을 받았던 마동철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조직도 돈도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험악한 조폭 두목이 아닌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빛이 공허한 중년의 막노동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공사장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신숙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다른 할머니의 팔짱을 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마동철은 자기도 모르게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다가갈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던 한 노인의 평화로운 뒷모습을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훈련을 마친 유진은 막사로 돌아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할머니가 햇살 법률 상담소 개소식 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녀의 진짜 임무는 빛과 어둠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보이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현재의 시간 속에 맴돌 뿐이었다. 그 메아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다. 마동철은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판으로 향했고 해가 지면 싸구려 고시원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캔맥주 하나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에게는 과거를 추억할 여유도 미래를 꿈꿀 희망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밤이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향하던 그의 눈에 후미진 골목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장면이 들어왔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놈들 4~5명이 길가에서 붕어빵을 파는 늙은 할머니의 좌판을 둘러싸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할머니 용돈 좀 줘봐요. 오늘 장사 잘 안 됐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좀 먹으면 안 되나? 어차피 다 팔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와 몸짓에는 약자를 향한 비열한 폭력성과 조롱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돈통을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몇 년 전 지하철 안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장면의 끔찍한 재현이었다. 마동철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외면이었다. 그냥 지나가야 한다. 저런 일에 엮여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그는 이제 힘없는 늙은이일 뿐. 괜히 나섰다가 저 어린 놈들에게 뼈도 못 추릴 수 있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짓밟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겁에 질린 붕어빵 할머니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속에서 마동철은 신숙자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 앞에서 공포에 떨던 그 얼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흩어지던 붉은 김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던 차가운 법정에서의 그 눈빛까지. 과거의 메아리가 그의 심장을 후려쳤다. 그만해라 어린 놈들아.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자의 서슬 퍼런 기운이 남아있었다.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작업복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소매 밖으로 드러난 용문신의 희미한 흔적을 본 놈들의 얼굴에 잠시 경계심이 스쳤다. 웬 늙은 꼰대가 죽고 싶어.
가장 키가 큰 놈이 침을 뱉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마동철은 대답 대신 붕어빵 할머니의 좌판,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등 뒤로 감싸며 버티고 섰다. 방어적인 자세. 그가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한 번만 더 말한다. 그냥 가라. 이 새끼가 진짜. 학생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마동 18번째 부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다른 오늘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태아건설과 최진태의 이름은 이제 정말로 낡은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아득해졌다. 그해 가을 강유진은 마침내 대령 계급을 내려놓고 전역을 선택했다. 그녀의 전역식은 조촐했지만 그녀를 존경했던 수많은 후배 장교와 부사관들이 진심 어린 박수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했던 가장 무거운 임무를 모두 완수했다. 이제 그녀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 강유진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자 손녀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녀가 새로운 인생의 목적지로 선택한 곳은 뜻밖에도 햇살 법률 상담소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작은 상담소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소박한 일을 시작했다. 총과 작전 계획서 대신 펜과 서류를 든 그녀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상담소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전보다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편안해진 마동철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구 공방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자그마한 원목 독서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독서대를 상담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유진과 그녀 옆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신숙자 할머니를 향해 아주 오랫동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속에는 수만 가지의 말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한 인간의 온 영혼을 담은 사죄이자 감사였다. 숙자 할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그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유진과 할머니는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20년 전에 비극이 서려 있던, 그러나 이제는 평화로운 시민공원이 된 그 땅에 닿았다. 공원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아, 네 할머니, 이제 다 된 것 같구나. 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이제 편히 웃고 계시겠지. 그럴 거예요 할머니. 유진은 할머니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바로 그 순간 공원 저편에서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그날의 느티나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유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길고 길었던 전쟁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악마를 처단하는 것도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서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처럼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비극의 역사 위에 세워진 공원이 아니라 그저 평화로운 햇살 아래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승리라는 것을.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완벽하게 완수된 것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